M4A1은 완벽한 무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바로 그 차이가 이 총이 투입된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M4A1 카빈이 채택된 이유는 당시 존재하던 선택지 가운데 최고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큰 체계 안에 들어맞았기 때문에 채택됐다. 곧 수십 개 부대에 걸쳐 동시에 교육하고 보급하고 개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였다. 미 특수작전사령부에게는 순수한 성능보다 그것이 더 중요했다. M4A1은 경쟁 기종을 압도해서 핵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버텨내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중심이 됐다. 광학 조중이, 레이저 조준 모듈, 소음기, 적외선 장비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아래에는 여전히 같은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가는 늘 있었다. 액세서리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총구 쪽 무게는 늘었고 균형은 무너졌으며 컴팩트한 카빈은 섭씨 40도의 더위 속에서 대원이 8시간 내내 메고 다녀야 하는 물건으로 바뀌었다. 지속 사격이 이어지면 금속은 빠르게 달아올랐고 대부분의 교전에는 충분했던 5.56탄은 표적이 단단한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는 순간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MK18 CQBR은 그 한계에 대한 첫 번째 정직한 해답이었다. 대체품이 아니라 분기였다. 특수작전부대는 같은 플랫폼이라도 약 26cm 총열을 달면 근접전에서 완전히 다른 무기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총구 쪽은 더 가벼워졌고 출입문을 통과해 돌입하기는 더 빨라졌으며 문틀에 걸리지 않고 복도를 휘두르듯 통과하기도 더 쉬워졌다. 함정, 계단실, 차량 내부, 진입 지점, 이곳이 바로 이 총의 세계였다. 하지만 물리는 냉정했다. 짧아진 총열은 총구 화염을 키웠고 소음기를 거쳐 뒤로 밀려오는 가스 압력을 높였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반가세를 당길 때마다 사수의 귀와 눈을 거칠게 후려쳤다. 유효 사거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MK18이 조작성에서 얻은 것은 사거리에서 내줘야 했고 그것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교환이었다. 5.56으로는 더 이상 부족해졌을 때 MK17 스카 H가 등장했다. 7.62 곱하기 51mm 탄으로의 전환은 낭만이 아니라 기계적인 선택이었다. 5.56탄을 버텨내던 방어물은 더 무거운 탄두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400m 거리 표적은 운에 맡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확실히 제압 가능한 대상으로 바뀌었다. 스카 H는 모듈성을 말뿐이 아닌 실제 공학적 농어로 가져왔다. 빠른 총열 교환, 접이식 개머리판, 익숙한 조작 체계,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무게도 함께 가져왔다. 소총 자체, 탄창, 탄약까지 모두 무거웠다. 완전한 전투 휴행 장비와 함께 스카 H를 메고 가는 대원은 분명한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표적에 더 큰 에너지를 전달하는 대신 자기 다리에 남는 에너지는 더 적어졌다. MK20 SSR은 같은 플랫폼을 지정사수 영역으로 밀어올리며 1단락을 지었다. 스카 H의 내부 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정밀 사격에 맞게 조정된 총이었다. 더 무거운 총열, 매치급 방가소에 더 긴 조준선. 그것은 카빈의 세계와 본격적인 저격 체계 사이의 틈에 자리 잡으며 전담 저격수를 팀에서 따로 떼어내지 않고도 소규모 요소에 더 긴 사거리를 부여했다. 이론상으로는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전의 어떤 카빈보다 더 길고 더 무겁고 거친 취급에도 덜 관대한 체계를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나머지 팀원들이 여전히 도립 요원처럼 움직이는 동안 사수에게는 지정사수처럼 사고할 것이 요구됐다. M4A1에서 시작된 역할 분화는 깔끔한 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속 벌어져가는 균열이었고 다음 질문은 사거리였다. 에미릴 공회의원이 도착했을 때 미 특수작전사령부는 이미 카빈 길이 플랫폼으로 지정사수 역할을 탐색하는 일이 해결책이 아니라 공학적 타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총은 전혀 다른 리듬을 위해 만들어진 반자동 해답이었다. 문을 열고 돌입할 때의 순간적인 폭발력이 아니라 600m 교전에서 노리쇠를 다시 조작하지 않고도 빠른 두 번째 발을 보내야 하는 그 절제된 강력의 리듬 말이다. 6.5 크리드모어 탄을 사용하는 에미릴 공회의원은 더 평탄한 탄도, 거리에서 더 잘 유지되는 에너지, 그리고 값비싼 조준광학 장비의 성능을 제대로 살릴 만큼 충분한 총열 길이를 대원들에게 제공했다. 대신 가벼움은 주지 못했다. 소음기, 조중형, 양각대, 예비 탄창까지 갖춘 완전한 체계는 장거리 순찰에서 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상한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 역할은 주변의 도립 요원들보다 더 느리게 사고하는 사수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시간 압박 아래 움직이는 소규모 팀에서는 그 역할 간 간극이 어떤 공학으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마찰을 만들어냈다. 베럿 MK22 ASR은 더 멀리 나아갔다. 에밀 공회의원이 익숙한 반자동 틀 안에서 사거리를 늘렸다면 MK22는 구경을 바꿔가며 역할 자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플랫폼이었다. 300 노마 매그넘, 338 노마 매그넘, 308 윈체스터. 총열을 바꾸고 노리쇠를 바꾸고 탄창을 바꾸면 같은 소총이 전혀 다른 교전 양상에 대응할 수 있었다. 문서상으로는 이런 모듈성이 부대가 교육하고 부품을 비축하고 수송해야 하는 개별 체계의 수를 줄여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인지적, 보급적 부담을 불러들였다. 임무에 맞는 올바른 총열을 손상 없이 운반하고 시간 압박 속에서 교체하고 다시 0점을 맞추고 그것을 믿어야 했다. 모듈성은 결코 복잡성을 없애지 않는다. 그저 복잡성을 재배분할 뿐이다. MK22는 진지하고 유능한 체계였지만 그 주위에 그것을 떠받칠 지원 구조를 요구했고 더 작고 더 날렵한 요소들은 그 구조를 언제나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FN 에르스탈 MK48 기관총은 전혀 다른 논리로 두 번째 묶음을 마무리했다. 두 개의 정밀 사격 플랫폼 뒤에 MK48은 밀도를 다시 들여왔다. 정확도가 아니라 7.62 곱하기 51mm 탄을 지속적으로 원거리로 퍼부어 제압을 강요하고 적 위치를 묶어두며 나머지 요소가 움직일 시간을 사주는 능력이었다. 빈총 기준 약 8.2kg인 이 총은 그 기반이 된 M240 계열보다 가벼웠고 직접 타격 작전 맥락에서는 한 명의 대원이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벼웠다. 하지만 가벼움은 상대적이다. 탄띠, 예비총열, 양각대, 지속사격 뒤 기관부에 차오르는 열기, 그 모든 것은 사수가 그것 대신 가져갈 수 없게 되는 다른 무게로 곧바로 환산됐다. 6명 팀에서 7.6 기관총 하나는 사수만이 아니라 모두의 무게 계산을 바꿔놓는다. 그런데도 MK48은 남았다. 그것이 제공한 것, 곧 외부 화력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도 800m 너머의 견고한 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팀 안의 어떤 카빈이나 정밀 소총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거리와 정확도는 이미 갖춰져 있었지만 여전히 빠져있던 것은 순수하고 지속적인 화력이었다. 그 공백은 저절로 메워지지 않았다. FN 에르스탈 MK 13 EGLM 또는 FN 40GL은 소총을 대체한 것이 아니었다. 소총이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바꿔놓았다. 벽 뒤의 표적, 창틀 안쪽의 표적, 배수로의 웅크린 표적. 이것들이 어려운 표적인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었다. 직사 확인은 직선이 필요했고 도시전의 기하학은 좀처럼 그런 직선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빈 하부에 장착된 40mm 유탄 발사기는 그 기하학에 대한 두 번째 해답을 대원에게 쥐어주었다. 총알로는 닿지 않는 모퉁이 너머와 장애물 위를 휘어들어가는 포물선 궤적이었다. 특수작전부대 교리에서 이것은 화력 지원 무기가 아니었다. 접촉 첫 몇 초 안에 적진지가 굳어지기 전에 깨뜨리기 위해 쓰는 순간 판단 도구였다. 대가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이었다. 카빈의 앞부분은 더 무거워졌고 균형은 앞으로 쏠렸으며 실내 도립대 손안에서 살아 움직이던 무기는 이제 총구 쪽에서 전혀 다르게 당겨졌다. 각각의 40mm 탄은 그 자체의 무게를 휴행량에 더했고 대원들은 그것을 늘 신중하게 세웠다. 어떤 상황이든 충분한 수량은 결코 없었고 편하게 움직이기에는 언제나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나이츠 아머먼트 MK11 모드 제로는 새로운 구경이나 새로운 역할보다 덜 눈에 띄는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특수작전부대가 소규모 팀 안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변화였다. 누군가는 속도를 늦추고 더 멀리 관찰하고 나머지 요소가 움직이는 동안 한 구역을 붙들고 있어야 했다. AR 계열 리시버를 기반으로 한 반자동 7.62 곱하기 51mm 정밀 소총인 MK11 모드 제로는 그 사람에게 600에서 800m 거리에서도 볼트 액션 소총의 템포 손실 없이 진짜 확신을 갖고 교전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요구된 것은 주변의 도립 요원들과는 다른 인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사수였다. 바람을 읽고 조중형으로 이동 표적을 추적하고 압박 속에서 첫 발을 차갑게 꽂아 넣을 수 있는 사람. 플랫폼 자체도 까다로웠다.
탐매 축적에 민감했고 완전한 광학 장비 패키지를 얹으면 무거워졌으며 좁은 공간에서는 길이 자체가 약점이 될 만큼 길었다. 그럼에도 이 총은 총 자체보다 오래 살아남는 문화를 특수작전부대 안에 남겼다. 중간 거리의 정밀도는 저격 수만의 사치가 아니라 팀의 자산이라는 생각이었다. 나이츠 아머먼트 MK12 SPR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5.56 플랫폼에서 탄약 자체가 한계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정확도를 끌어낼 수 있는가? 답은 대부분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았다. 약 46cm, 헤비 매치 총열, 조정된 프리플로트 레일, 고품질 탄약을 갖춘 MK12는 표준 카빈이 안정적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까지 5.56 소총의 유효 교전 거리를 밀어 올렸다. 이미 5.56 보급 체계를 운용하던 부대들에게 이것은 진짜로 매력적이었다. 새로운 구경도, 새로운 예비 부품 생태계도 필요 없었다. 익숙한 부품들로 만든 더 길고 더 정밀한 도구면 됐다. 마찰 역시 익숙했다. 차량 이동과 건물 진입을 방해하는 길이 조준 광학 장비와 소음기를 얹으며 쌓여가는 무게, 그리고 어떤 총열 형상으로도 밀어 넘길 수 없는 명확한 탄도적 상한선, 표적이 5.56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 순간 중간 방호물 뒤에 있거나 극한 거리이거나 악조건의 바람 속에 있을 때 MK12는 그 상한선에 깔끔하게 변명 없이 도달했다. 그것은 공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량 플랫폼의 가장 정밀한 버전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경량 플랫폼이었다. 300 윈체스터 매그넘탄을 사용하는 에큐러시 인터내셔널 MK13은 그 이전의 정밀 소총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특수작전부대 목록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어떤 거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였다. MK12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MK11이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는 거리에서도 300 윈매그탄은 여전히 의미 있는 속도와 종말 성능을 유지했다. 더 느리고 더 무겁고 급한 취급에 덜 관대한 볼트 액션 구조는 그 신뢰성을 위해 치른 대가였다. MK13에서 발사되는 메탄은 의도된 행위였다. 안정된 사격 위치를 찾아 유지하고 거리표를 만들고 바람값을 읽고 호흡을 제어해야 했다. 그 어느 것도 같은 요소 안에 돌입 요원들이 움직이는 속도와는 맞지 않았다. 이 체계를 운용하는 저격수조는 팀의 나머지와는 다른 템포 속에 존재했다. 덜 움직이고 더 오래 관찰하고 모든 교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바로 그 분리가 핵심이었다. 개활지에서 1100m, 거리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룹 안에 다른 어떤 체계도 믿을 만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MK13은 갖고 있었다. 그 비용은 사수의 등에 실렸고 부대 내 다른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 구경이 만들어내는 보급의 꼬리에 실렸으며 느리지만 정밀한 요소를 빠르게 움직이는 작전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작전 계획에 실렸다. MK15 59경 저격 무기 체계는 논의를 아예 인간 표적 너머로 밀어냈다. 50BMG 플랫폼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리와 표적군, 곧 레이더 구성품, 주기된 항공기, 승무원 운용화기, 통신 장비, 차량 엔진을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그 소총은 더 이상 어떤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개인화기가 아니었다. 그저 견착 사격이 가능할 뿐인 휴대용 파괴 도구였다. 이 체계가 맞는 교전 양상은 좁고도 구체적이었다. 무력화가 아니라 물리적 파괴가 필요하고 더 가벼운 대물 수단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리의 표적들, 그런 좁은 조건에서는 대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바깥에서는 빈 총만 해도 12kg이 넘고 실전적인 대부분의 구성에서는 두 사람이 나눠 운반해야 하며 거치에도 상당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발사음이 크고 위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탄을 소비하는 체계였다. 총성이 들리면 어디서 쐈는지 애매할 여지가 없었다. 이걸 들고 다닌 특수작전부대는 늘 분명한 의도를 갖고 분명한 표적을 상정하고 분명한 임무를 위해 그렇게 했다. 결코 그냥 따라가는 장비는 아니었다. 베럿 M107은 비슷한 대물 영역을 차지했지만 대국영이라는 방정식의 반자동 사격을 들여왔다. 탈착식 상자형 탄창의 10발, 더 빠른 후속 사격 능력, 반복 사격에서 50BMG를 더 다루기 쉽게 만든 반동 저감 체계, 한 발의 파괴 사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두 진짜 장점이었다. 하지만 M107은 조준 장비, 탄약, 운반 장비를 더하기 전부터 이미 14kg짜리 소총이었다. 반자동 작동 방식은 볼트 액션 계열이 아예 피하고 있던 기계적 복잡성도 함께 끌어들였다.
그리고 빠른 59경 후속 사격이 니른이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충분히 좁았기 때문에 많은 부대는 대부분의 임무에서 더 단순하고 더 가벼운 볼트 액션 대안을 받아들였다. M107은 강력했고 실전에서 검증됐고 분명히 유용했다. 그리고 올바른 손에 들려 올바른 표적을 향해 올바른 순간에 쓰였을 때 그것은 소규모 요소 안에 다른 어떤 장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끝냈다. 이런 조건부 전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특수작전부대 보유 체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들은 언제나 가장 많은 조건 위에서만 효용이 성립했다. 레밍턴 M2010 ESR은 현대화에 관한 불편한 사실 하나를 증명했다. 더 새로운 구조가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 육군이 노후화된 M24 계열을 교체하기 시작했을 때 M2010은 300 윈체스터 매그넘 탄을 사용하는 채로 실전에 들어왔다. 이 탄은 이미 MK13을 통해 특수작전부대 운용에서 검증된 것이었다. 접이식 개머리판, 조절식 셰시, 그리고 나중에 덧붙인 부속이 아니라 기본 지급으로 들어간 소음기까지 갖췄다. 그것은 현장에서 얻은 20년의 교훈을 받아들여 총몸 안에 짜넣은 볼트 액션 소총이었다. 접이식 구조는 헬기 침투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셰시는 사수가 개머리판에 몸을 억지로 맞추게 하는 대신 사수의 체형에 맞게 조절됐다. 소음기는 역사적으로 총알보다도 더 빨리 저격수의 위치를 드러내곤 했던 음향 신호를 줄여줬다. 그렇다고 해서 M2010이 더 빨라지거나 더 가벼워지거나 인내를 덜 요구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시간과 정지 상태, 그리고 관측 망원경을 운용하는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정밀 볼트 액션 체계였다. 하지만 그런 제약 안에서는 비슷한 거리대의 반자동 대안들이 안정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의 일관성을 보여줬다. 미 특수작전사령부가 볼트 액션 플랫폼을 남겨둔 이유는 향수 때문이 아니었다. 계산 때문이었다. 먼 거리에서 추운 환경에서 사전 데이터 없이 쏘는 첫발 명중 확률은 여전히 더 단순한 기계식 작동 주기를 선호했다. FN 에르스탈 MK46 경기관총은 소규모 팀이 그 총을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짜지 않고도 실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관총이었다. 더 큰 형제인 MK48의 무거운 총열 어셈블리와 양각대 다리를 덜어낸 MK46은 분리식 링크 탄띠로 연결된 5.562 곱하기 45mm 탄을 사용했고 빈총 기준 무게는 4.7kg 아래였다. 완전한 액세서리 구성을 얹은 많은 카빈보다도 가벼웠다. 유기적인 제압 화력은 필요하지만 7.6 체계를 먹이고 나르기 위해 인원의 3분의 1을 떼어둘 수는 없는 6명 규모 직접 타격 요소에게 이것은 현실적인 해답이었다. 사수는 지원 진지를 붙들고 서는 대신 요소와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 구경의 한계는 분명했다. 5.56은 MK48처럼 700m 거리의 견고한 진지를 안정적으로 제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실제 특수작전부대 교전의 대부분이 벌어지는 거리 안에서는 MK46은 적 진지를 눌러두고 철수를 엄호하고 팀의 나머지가 재배치하는 동안 한쪽 측면을 붙들어 두기에 충분한 화력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사거리표 위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대원들이 임무 전주기 동안 몸으로 실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설계된 무기였다. 사브 보포스 다이내믹스 MAWS 곧칼 구스타프 84mm는 5번째 묶음을 마무리하며 소규모 요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종류 자체를 바꿔놓았다. 이 연재에 앞서 나온 모든 무기는 관에서 발사된 탄이 전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물리 안에서 작동했다. 칼 구스타프는 다른 차원에서 움직였다. 벽, 차량, 승무원 운용 화기 진지, 보강된 구조물, 이런 장애물은 관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폭발 에너지로 제거해야 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특수작전부대 요소들은 이 무기를 소화기로는 무력화할 수 없는 전투 진지에 파괴가 필요한 복합 건물 외벽에 예고 없이 나타나는 기술 차량에 사용했다. 이 체계는 대전차고 폭탄, 고폭 이중목적탄, 조명탄, 연막탄, 열압력탄 등 여러 종류의 탄을 발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휴대 가능한 체계 가운데서도 드물 만큼 진짜 다목적 장비가 됐다. 탄 하나하나의 무게, 매 발사 전에 공간인식을 요구하는 후폭풍 위험구역, 압박속 2명 운용, 이것들은 설계 결함이 아니었다. 500m 거리에서 보강된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직접 들고 다닌다는 사실이 가진 물리였다.
누구도 칼 구스타프를 가볍게 메고 다니지 않았다. 임무 어느 시점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들고 다녔다. 남모 M72, 곧 M72A7 또는 M72A9로는 수십 년의 조달 주기와 예산 심사를 버텨냈다. 더 정교한 체계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논리로 아주 특정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한 명의 운용자, 하나의 발사관, 한 발의 사격, 정비 이력 불문, 회수도 없음. M72는 베트남전에서 경량 대전차 수단으로 들어왔고 자신을 낳은 시대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전쟁의 표적군 속에서 새 의미를 얻으며 살아남았다. 경량 방어 진지, 승무원 운용 진지, 더는 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출입구들. A7과 A9 형식은 더 긴 이격 운용 능력과 향상된 신관을 더하면서 원래 설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연질 외피 차량과 준비된 전투 진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갖게 했다. 하지만 그것이 복잡한 체계가 되는 일은 끝내 없었다. 0점을 잡을 것도 없고 배터리를 점검할 것도 없고 임무 사이사이에 정비할 것도 없었다. 대원은 그것을 예비수단으로 휴대했고 상황이 요구하면 꺼내 쏘았으며 자기 뒤 땅바닥에 발사관을 버리고 지나갔다. 모듈식 플랫폼과 다국령 저격체계의 시대에 그 단순함은 한계가 아니었다. 어떤 전술적 문제는 일회용 해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 그 자체였다. 캐딜락 게이지, 스토너 63 또는 MK23은 다른 전쟁, 다른 논리의 산물이었지만 장비 자체보다 오래 남는 흔적을 특수작전부대 문화에 남겼다. 베트남전에서 미 해군실 대원들은 경기관총 구성의 스토너 63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팀의 기동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감당 가능한 무게 안에서 당시 보유한 어떤 개인화기보다 높은 5.56 활용 밀도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체계는 모듈성이 교리가 되기 전부터 이미 모듈식이었다. 같은 핵심 리시버 하나를 소총, 카빈, 탄띠 급탄식 자동화기, 고정 차량 거치형으로 바꿔 쓸 수 있었다. 정글에서, 하천 작전에서, 접촉 후 첫 3초가 결과를 갈라놔 놓는 매복에서 스토너는 제 몫을 했다. 동시에 그것은 작동 불량을 일으켰고 부식됐고 베트남전의 작전 템포가 늘 허락하지는 않았던 수준의 철저한 세척을 요구했다. 그 총을 믿었던 실 대원들은 그 방정식의 양쪽을 모두 이해했고 그럼에도 사용했다. 특정한 전술적 이점을 위해 다루기 어려운 체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 비정규 장비를 대하는 특수작전부대 방식의 일부가 됐다. 단순히 지급된 장비를 쓰는 사용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맞닥뜨릴 구체적인 폭력에 맞춰 도구를 평가하는 운용자들이라는 감각이었다. 콜트 M16 소총 계열은 특수작전부대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는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특수작전부대는 그 위에서 자라났다. 인체공학, 조작 절차, 눈으로 보지 않고도 조작부 위치를 짚어내는 감각까지. 이 목록에 나온 모든 카빈, AR 리시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지정사수 플랫폼, 어댑터 없이 바로 맞아 들어가는 모든 소음기 나사산 규격은 그 계보를 M16 계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이 목록의 모든 이탈과 변형이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것인지 쟤는 출발점을 세웠다. 그것으로 훈련한 대원들은 그 근육 기억을 이후의 모든 플랫폼으로 가져갔다. 그 연속성은 실제 작전 가치가 있었다. 전환 과정의 인지 부담을 줄여줬고 새 체계의 통합을 더 빠르게 만들었으며 부대 사이를 옮겨가도 번역이 필요 없는 공통의 조작 언어를 제공했다. 글록 19는 의식적인 장엄함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목록을 닫았다. 특수작전부대 맥락에서 권총은 어떤 전술 문제에 대한 주된 해답인 경우가 드물었다. 그것은 다른 모든 해답이 실패했거나 바닥났을 때 꺼내는 해답이었다. 글록 19가 자기 자리를 얻은 이유는 탄도 성능이나 긴 사거리가 아니었다.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성질들이 한데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정비 상태와 무관하게 일정한 점화, 다양한 손 크기와 장갑 조합에 맞는 손잡이, 압박 속에서 걸리적거릴 외부 안전장치가 없는 방가소에, 그리고 하나를 계속 굴리는데 조직 차원의 노력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깊은 부품 공급망, 그것은 발사되지 않은 채 작전 내내 권총 집안에 머무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가끔 미터가 아니라 몇 걸음으로 셀 거리에서 다른 모든 것이 멈춰버린 방 안에서 그것만이 남은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가능성 하나가 그 모든 그램을 정당화했다.